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초등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거 대비해서 너무 1등급이 적은 겁니다. 교육특구만 해도요.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요. 네. 토플을 한다 그러고 수능 1등급을 초등 때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마지막 결승선에는 100명 중에 7명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원 가네 여기는 정해져 있네요. 결승선은. 그렇죠. 무서워요.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은 더 어려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진 수준이냐면은 정승익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영어에 대해서도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의 구세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영포자를 방지하려면 초등 시기에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가장 몇 년 전부터 고민하던 거는 네. 수능 영어의 1등급이 너무 적다는 거. 네.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절대평가거든요. 90점만 넘으면은 누구나 1등급을 인원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등급이 몇 %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평균 내면은 한 7% 정도거든요.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100명 중에 7명이네요. 네, 100명 중에 7명. 아주 정확한 네. 지적이세요. 그게 약간 맞춰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수능에서 코로나 첫 해 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시험을 네. 좀 쉽게 내준다라고 하고 쉽게 냈어요. 네. 잘했잖아요. 네. 그때 1등급이 12%가 나왔습니다. 네.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요.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 근데 그 변별력이 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인서울에 인서울에 있는 우리가 아이들까지는 아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12%가 되면 이게 확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똑같은 점수를 줘버리면 어떻게 변별하냐 이렇게 되면서 그때 비판받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게 7, 8%에 맞춰지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초등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시는 거 대비해서 너무 1등급이 적은 겁니다. 교육특구만 해도요.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요. 네. 토플을 한다 그러고 수능 1등급을 초등 때 달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마지막 결승선에는 100명 중에 7명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원 가네 여기는 정해져 있네요. 결승선은. 그렇죠. 무서워요. 그 무섭죠. 네. 무섭고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온다면 영어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갈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은 더 어려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진 수준이냐면은 초등의 그 많은 영어 교육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주 옛날에는 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초등에서 공부하시는데 거의 챕터부까지 오신 친구들도 이게 수능 영어 1등급을 못 받으니까 이건 데이터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초등에서 최고 많이 갔을 때 우리가 그림책, 리더스북 걸쳐서 챕터북까지를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챕터북을 읽었다고 칠게요. 네. 근데 그 챕터북까지 읽은 친구 거기서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피엔스라던가 정의란 무엇인가, 네. 네, 공정하다는 착각, 네. 뭐 코스모스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재작년이었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대구조. 따지고 보면은 한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접해 볼 만한 각 전공 분야의 입문서나 교양서 수준의 그런 책 수준이거든요. 사실 제2 외국어로는 쉽지 않죠. 대학교 1, 2학년 때도 그런 책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죠. 요 지점을 좀 느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초등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 아이들이 챕터북 마지막 단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이 정의랑 무엇인가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이거를 대비를 안 해버리면은 이 아이는 이 수준에서 중학에서도 실용 영어라고 하죠. 말하기 쓰기를 막 강조하고 좋아요. 좋은데 네. 막상 그게 유학 가거나 그렇게 아예 입시를 안 치를 거면 몰라도 입시를 치르게 되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아이가 그 특히나 리딩 수준에서 고등학교 가서 수능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는 갑자기 막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고 막 정의를 논하고 윤리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플라톤 칸트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 버리니까는 이 갭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초등까지 잘 하셨고요. 초등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공부를 싫어하면 안 된다. 네. 영어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안 싫어하게 재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독해를 폭발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수능 영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면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아까우니까 중학에서도 말하기 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해도 돼요. 네. 근데 리딩 수준까지를 높이면서 가야 네. 되는데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이게 좀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면 또 중학에서 또 수학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면은 중학에서는 리딩 쪽으로 대폭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아마 수능 대비까지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리딩 수준이 지금 이 갭이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챕터북으로 책 수준을 올려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독해 문제집도 다양하게 주제가 나오잖아요. 독해 문제집으로 여기까지 끌어가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아이의 눈빛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원서 읽을 때 본인이 진짜 원해서 재밌게 읽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원서로 non-fiction 분야들 막 읽어 나가면서 한다. 오케이 하는 거고 딱 봐도 이 아이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실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때 저는 오히려 뭐 문법이나 구문이라고 하는 입시 영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또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죠. 그것만 많이 풀어도 리딩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서 수준이 그 원서를 독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는 딱 10문장 내외거든요. 그 정도를 읽고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기출 문제집 같은 것들 풀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영어 자신감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에 답을 어느 정도는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능 영어 끝낸다라는 목표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쫙 설계를 해서 뭐 토플 몇 점 정도 나오니까 이제 수능은 끝이야. 이제 수학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답은 그러면 X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신 가정을 뒤흔들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평범한 가정에서 그런 걸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조급해 하시거나 그게 맞다라고 믿지는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입시에서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수능 영어는 90점을 넘는 사람이 100명 중에 7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7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수치인 게요. 그 중에는 N수생들도 있거든요. 네. N수생들 빼고 그리고 영어 아나운서님처럼 잘하는 사람 빼고 저는 빼주세요. 저는, 아니 리스트에서 빼주세요. 네. 빼고 전국구 자사고들, 특목고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친구들. 미터니들. 근데 거기는 보통 1등급 무조건 한 70% 정도는 받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전국의 한 5% 수준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의 또 포션이 있을 것이고요. 다 빼고 나면은 자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전교생 중에 영어 1등급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200명이다. 200명 중에 영어 1등급?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14명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그거 다 빼면 한두 명. 근데 또 이 얘기 어떻게 들으시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 얘기 들으시면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 얘기 들으시면은 네.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네. 뭐 1등급 한 엄청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딴 지역은 더 없는 거죠. 가져갔기 그렇게 막 때문에. 거기서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지역은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교생 중에 1등급이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도 좀 속 시원한 얘기인 게 지금 옆에서 뭐 초등 때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1등급 나온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또 결론은 무엇인가?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부모 생각에 너는 이제 수능 영어 1등급이 됐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중학 고등 과정이면 6년 아닙니까? 이 6년 동안에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스스로도 보완을 해야 되고 수능 영어라는 목표가 높고 또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면 자기가 그거를 올라갈 수 있는 아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수능 영어 1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예요? 일단 초등에서 하시는 것들 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에서는 재밌게 뭐든지 공부하시고요. 워낙 요즘 커리큘럼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중학 정도 되면은 수능 영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영어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신다면은 단어 문법 구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영어라고 하면은 언어적으로서 도구로서 쓰고 싶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아예 다른 경로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마음속에는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댁을 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욕망은 인정하시고 그럼 수능 영어 대비를 중학에서는 하시되 이 단어 문법 구문하시고 독해를 정말 많이 할 것을 추천드려요. 뭐든지 그게 독해 문제집이 됐건 원서가 됐건 아니면 구글의 기사가 됐건 아니면 챗 GPT랑 대화를 계속 나누건 읽는 거를 계속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리딩이죠. 독해. 그렇죠. 독해밖에 없어요. 뭐 듣기가 문제되는 것은 최상위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결국에 그 제일 어려운 지문 문제 한 5개 정도 네.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읽고 또 읽는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부모라면은 좀 같이 읽어주면 좀 낫겠죠. 네네네.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단어는 없었는데 단어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아닌가요? 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단어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책으로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책으로 한다라는 게요. 예를 들면은 뭐 해리포터라고 할게요. 해리포터에 쓰이는 단어와 정의란 무엇인가에 쓰이는 단어가 과연 같을까요? 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능 영어에서 다루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문화, 예술 뭐 이런데 그 인문서 수준에서 쓰이는 단어군과 이 아이들이 보는 청소년들이나 유아를 위한 어린이들 책의 그 단어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성격이 완전 달라요. 네, 수준을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중학에서는 단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오늘 사교육에서부터 수능 영어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선생님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묻는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이에요. 선생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EBSI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가장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표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7번 떨어졌거든요. 다 세보지도 않았어요. 7번인가 8번 떨어졌는데 EBS 네. 강사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아, 그러면 네. 한 7, 8번 떨어졌다라는 거는 한 7, 8년을 떨어져서 제가 강사가 된 것은 30 중반도 훌쩍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분은 뭐 20대 초중반에도 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뭐 30 초반에도 되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이제 합격을 한 그런 네. 사례예요. 7, 8년 떨어지는 동안에 당연히 자존감 떨어질 때도 막 있었고요. 네. 어떤 해에는 막 5기로 막 도전하고요. 네, 네, 날 또 떨어뜨려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에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7, 8번을 담금질을 하면서 사실 또 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타고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한 7, 8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저보다 더 먼저 성공하고 더 잘 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노력밖에 없구나. 나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겠구나라는 게 완전히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8년간 정도의 실패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순간이 아닌가. 근데 너무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왜 포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7, 8번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어서 8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넘는 숫자예요, 8년은. 네. 아니 어떻게 8번, 8년 동안 이거를 계속할 수가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때의 저에게 그게 제일 고마워요. 그때 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렇게 생각해야지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네네네. 하다 보니까는 또 인생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때 그렇게 자존감이 깎이는 불합격을 계속 겪으면서도 넌 왜 포기를 안 했니? 저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막 저 그때 막 새벽 2시까지 무조건 안 자기 이런 거 정했었거든요.
지금은 바빠서 잠을 못 자지만 그때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는 뭘 해도 자지 말자. 막 그렇게 정하고서는 그렇게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 그럼 저는 근데 좌절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실제로 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네. EBS 강사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근데 한두 번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지원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계속했거든요. 되게 터무니없었고 뭐 낙관적이기도 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오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매해 떨어지는 느낌은 달랐어요. 어쨌든 우리 나이 때의 구독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때 저한테 되게 고맙고 그것도 무한도전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무한도전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봤어요. 계속 막 유재석님 그 노래 막 들으면서 막 맨날 밤마다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감사할 뿐이고요. 네네. 네,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지금 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또 채널 찾아보시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정말 어떤 때는 막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약간 핑하고 너무 좀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것들은 네.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에 초대해 주시겠죠? 네, 그 댓글 질문과 또 호응도에 따라서 또 선생님 다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고 오늘- 싶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